22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일본왕 나루히토의 즉위식이 열리는데요. 옆 나라인데 안 가볼 수도 없고 고민 끝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최중락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일왕의 즉위식, 이 총리 참석이 한일 관계 개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다른 나라는 누가 오는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이낙연 총리가 오는 22일부터 2박 3일 동안 나루히토 천황 즉위식에 참석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는 23일에는 총리 주최 연회에 참석하고 특히 일왕 즉위식 다음 날인 23일 또는 24일에 아베 총리와 개별회동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개별회담이 이뤄지면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첫 한일 최고위급 대화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지소미아 종료 등도 포함한 대화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한일 관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사 역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이 총리는 신문사 도쿄특파원을 지냈고 국회의원 시절에는 한일의원연맹 간사장과 부회장을 지내 우리 정부 내의 대표적인 지일파로 평가받아왔습니다. 이제 일본 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네트워크가 있는 분이니까 그걸 잘 살려가지고 현직 총리도 만나고 전직 총리도 만나고 일본 국민들에 대해서의 한국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첫 단추. 청와대는 그동안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왔다며 이낙연 총리 방문이 한일 관계 개선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지만 일본 정부가 확실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 신중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네, 앞에 보도 보신 것처럼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이 총리 방문에 대해서 일본의 기대도 크다고 하는데 한일 양국 관계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이것도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정치부 신동규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규 기자. 나루히토 일본왕 5월 달에 일본왕 됐잖아요. 그때 즉위식을 했던 게 아닌가 보죠? 말씀하신 것처럼 나루히토 일왕은 지난 5월에 아버지 아키히토 일왕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예. 하지만 외부 축하사절을 불러서 공식적인 행사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한 만큼 이번 달 그러니까 10월 22일을 공식 즉위식으로 결정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예. 1990년에 아키히토 일왕 즉위식 때는 그 전임자인 히로히토 일왕이 사망하면서 물려받았기 때문에 다소 엄숙한 분위기였다면 이번엔 생전에 물려받은 만큼 마음껏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저도 90년 일왕 즉위할 때 그 장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게 누가 참석하는지도 이제 관심인데요.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유럽 쪽 누가 온대요? 일단 같은 입헌군주국인 영국에서는 찰스 왕세자가 오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 미국에서는 애초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참석할 걸로 알려졌었는데 대신 일레인 차오 교통부 장관이 참석합니다. 장관급이 오는군요, 미국은. 예, 그렇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상당히 서운해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런 시각도 좀 일부 있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추가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지금 한창 논란이 일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의혹에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예.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오른팔로 불리고 있는 왕치산 국가부주석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에도 잘 알려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참석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넘버원은 아닐지라도 권력 서열 2위에서 3위권의 인사들이 참석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정상급이 가는 건 아닌가 보죠, 보통? 일부 있기도 하고 어쨌든 이 권력 서열 상위권의 중량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번에 아베 총리하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제 회담을 할 것 같은데 일본 언론의 보도를 보면 말이죠. 이 총리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네, 일단 아베 신조 총리와 이낙연 총리가 15분 정도 회담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예. 이낙연 총리가 지일파로 꼽힌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일본 정계뿐만 아니라 재계에도 인맥이 넓은데요. 총리실 관계자들 말을 들어보면 기회가 있을 때 통역 없이 일본의 유력 인사들을 혼자 만날 정도로 이낙연 총리의 일본어가 상당히 능통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로 1990년 아키히토 일왕 즉위식 때는 신문사의 특파원으로 있으면서 전임 아키히토 일왕 즉위식을 직접 보도하기도 했었고요. 그때 도쿄 특파원이었군요. 네, 4년 그러니까. 정도 재임한 걸로 예.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한일 경색 국면에서도 이 총리가 아베 총리 측과 연락을 취하면서 해법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 입장에서 이 총리는 일본을 이해하고 말이 통하는 상대라고 평가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참석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그랬었는데 결국 총리로 이제 최종이 확정이 된 건데 한일 관계가 여전히 잘 안 풀리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식민 통치 같은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왕 즉위식에 참석할 가능성은 처음부터 좀 희박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다시 말해서 문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건 일본으로부터 획기적인 선물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일본의 정치적 상황이 현재 그렇지 못합니다. 네.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일 양국 간의 이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걸 전제로 된다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도 한일 양국에 부담이 되지 않는데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다고 그러면 일본이나 한국이나 둘 다 부담이 되거든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 일부에서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일본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거라고 하긴 했지만 뚜렷한 결과물이 없으면 문 대통령 입장에서 도대체 왜 갔느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네. 전임 아키히토 일왕은 한일 갈등의 중재 역할을 일정 부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최근에 한일 문제에 대한 나루히토 일왕의 입장 나온 적이 있어요? 일단 나루히토 일왕의 공식 메시지로 볼 만한 게 지난 5월에 내부 즉위식 때 있었는데요. 네. 전임 아키히토 일왕과 마찬가지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평화헌법 정신을 계승한 걸로 평가는 받지만 한일 관계를 콕 집어서 언급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왕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일본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종종 일왕이 직접 과거 전쟁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일본에서는 일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위헌적 시각이라고 해서 반감을 갖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한일 양국의 시각차가 정말 큰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번 이낙연 총리의 참석이 한일 양국 갈등 해소에 중요한 계기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뉴스 추적 신동규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검찰에 네 번째로 소환된 정경심 교수가 심야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를 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심야 조서 열람을 신청하면서 새벽에 마무리가 된 건데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9시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보인 정경심 교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3일에 이어 네 번째 소환인데 이번 조사는 오후 6시 전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오후 7시에 시작한 조서 열람이 길어졌고 변호인이 심야 열람을 신청해 오늘 새벽 2시가 다 돼서 끝났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사모펀드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돼 직접 투자를 못하게 되자 정 교수가 사모펀드를 활용해 차명 투자를 했다고 본 겁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사모펀드 자료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 정 교수의 사라진 노트북의 행방을 캐물었지만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로부터 지난달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정 교수에게 노트북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 교수를 한두 차례 더 부른 뒤 구속영장 청구를 고려하고 있지만 정 교수 건강 문제와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한 달째 초읽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부산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시험 내용 중에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와서 부적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검찰을 향한 비판은 휴일인 주말에도 이어졌습니다. 유 이사장은 노무현 재단 제주위원회 주최로 열린 특강에서 검찰이 100군데가 넘는 압수수색을 했지만 지금까지 나온 게 없다며 조국 논란에 관한 증거가 없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국 수사는 한 달째 초읽기만 계속하고 있다며 이제는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할 시점에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SNS를 통해 유 이사장의 발언은 우주 최강의 궤변이라며 검찰 수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관련 인사들이 이미 기소되고 구속된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다. 정말 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검찰을 비판하는 중간고사 시험 문제가 출제되면서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정치검찰을 비판하는 SNS 글을 제시하며 조국과 윤석열, 이인영, 나경원 가운데 관련 있는 사람을 고르도록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다는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학교는 재시험을 결정하고 해당 교사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정우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비무장지대 남쪽 민간인 통제선 안쪽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제 철원 지역에서 2마리가 발견돼 지금까지 5마리로 늘었는데요. 정부는 뒤늦게 총기 사냥을 허용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철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뉴스 보시고요. 바로 이어서 로또 1등 당첨이 부른 형제 간의 비극적인 사건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물탱크에 급수가 이뤄지고 방역 직원이 소독약을 부어 소독액을 만들고 있습니다. 철원에서 이틀 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 3마리가 발견되면서 강원도 접경지역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철원 지역 민간인 통제선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곳에 방역 초소를 설치해 지나다니는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멧돼지가 유력한 감염원으로 떠오르자 정부는 급하게 멧돼지 제거와 확산 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 3곳에서 30km까지는 차단과 포획 시설을 설치하고 30km를 벗어난 지역에 출몰한 멧돼지는 총기로 사냥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멧돼지 이동을 막기 위한 철책도 설치됩니다. 하지만 지난달 첫 확진 판결이 나온 지 26일 만에 나온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당시에도 멧돼지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환경부는 멧돼지에 의한 전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멧돼지를 통해서 감염된다는 것에 대해서 가능성을 낮게 봤던 그런 아쉬운 점은 조금 있습니다. 멧돼지의 하루 이동 거리는 40km로 알려져 있어 접경 지역의 일부 멧돼지는 이미 관리 지역 이남으로 넘어왔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네, 그제 11일 날 전북 전주의 한 전통시장에서요, 형이 친동생을 흉기로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돈 문제로 다투다 그랬다고 하는데요. 사회부 이현재 기자와 이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기자, 일단 사건 개요를 좀 들어볼까요? 네, 사건은 지난 11일 오후 4시쯤 전북 전주시 태평동의 한 전통시장에서 벌어졌습니다. 58살 이모 씨가 친동생을 흉기로 수차례 찔렀는데요. 시장에 있던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이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네. 흉기에 찔린 동생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에 과다출혈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네. 아니, 어쩌다가 형이 친동생을 혈육을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를 했습니까? 네, 결국 돈이 문제였습니다. 이 씨는 전북 정읍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개업 초기에는 장사가 잘 됐다고 합니다. 네. 네, 하지만 식당 운영이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점점 경영난에 빠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도움을 청했고 동생은 자신의 집을 담보로 4,600만 원 정도를 대출받아서 형에게 빌려줬습니다. 동생이 자기 집을 자기 이름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빌려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도 식당 상황은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매달 나오는 20여만 원의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다고 합니다. 동생도 빚 때문에 힘들어지자 형에게 빚독촉을 하게 됐고 이 문제로 형제가 다투다 살인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은 은행으로부터 빚독촉을 받았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형한테 내 돈 빨리 갚으라고 그랬을 것이고. 네, 맞습니다. 갚으라고 했죠. 이게 담보로 이제 돈을 빌려준 거면 저 동생이 형한테 독촉할 만한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집 자체를 사준 게 형 이 씨입니다. 네. 지난 2009년에 이 씨가 로또 1등에 당첨돼서 당첨금 12억 원 중에 세금을 제외한 8억 원 정도를 받았는데요.
이 씨는 이 돈을 혼자 가진 게 아니라 동생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때만 해도 뭐 형제들 간에 우애가 깊었네요. 네, 맞습니다. 숨진 동생의 집도 이 돈으로 산 거고요. 이 씨의 식당도 이 돈으로 개업을 했습니다. 예. 우애 깊은 형제에 감동한 친인척들과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 당시에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연이 있다 보니까 동생이 처음에는 돈 문제를 견뎠는데 결국에 자신도 어려워지니까 형에게 빚독초까지 하게 된 겁니다. 네, 결국 뭐 돈이 문제인데 이 형이 또 뭐 서운해할 만도 했을 것 같고요. 근데 한두 번 싸워갖고는 이 정도의 비극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문제로 굉장히 자주 싸웠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에도 이미 한 차례 말다툼을 한 뒤에 형이 동생을 찾아가 계속 싸웠다는데요. 예. 네, 이에 대한 경찰 측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전화로 싸우다가 화가 나가지고 간 것이죠. 가자마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가서 또 말다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로 일단 다투고 현장에 도착해서 이제 또 다투다가 이렇게 됐다네요. 네. 형은 뭐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이 씨가 경찰 조사에서는 일단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씨가 동생의 가게에 찾아갈 때 이미 흉기 2자루를 준비해서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뭐 계획 범행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러면? 뭐 아직 경찰 조사가 다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계획 범행이다, 우발 범행이다, 뭐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이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통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면 현장 주변에서 뭐 손에 닿는 물건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보통인데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살인을 준비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씨가 말다툼 중에 동생에게 흉기 한 자루를 던져주면서 뭐 같이 죽자 이런 식으로 말했다라고도 합니다. 흉기를 한 자루씩 네. 가지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살해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게 이 씨의 주장이긴 하지만 흉기를 미리 준비한 만큼 100% 우발적 범행이라 보기에도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겠군요. 그러면 지금 그 형 이 씨 조사는 경찰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경찰은 살인 혐의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이 씨는 오늘 오후 4시에 전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네,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살인 현행범인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로또가 이렇게 불행의 씨앗이 된 일이 이번이 처음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종종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는 하는데요. 네, 지난 2011년 경북 포항에서는 로또 1등 당첨자 50대 남성 김모 씨가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15억 원을 손에 넣은 김 씨는 손윗동서 이모 씨에게 4천만 원을 빌려줬었는데요. 이후 김 씨와 이 씨가 말다툼을 하다가 이 씨가 홧김에 흉기로 김 씨를 살해했습니다. 네. 로또 1등에 당첨되기만 하면 뭐 다 잘 될 것 같고 꽃길 걸을 수 있겠다 싶지만은 이런 사건들 보다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행복은 역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뉴스 추적 이현재 기자였습니다. 네, 지난 밤 사이에 화재 소식이 많았습니다. 서울 방배동의 시장에서 난 화재로 60대 상인이 숨졌고요. 강남의 다가구 주택에서는 잠든 사이에 켜놓은 전기 히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제 날이 많이 추워지는 만큼 난방기구 사용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심가영 기자입니다. 어두운 건물 안으로 소방대원 여러 명이 황급히 들어갑니다. 건물 안에 있던 남성을 사다리로 구출하고 쓰러져 있는 또 다른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합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서울 방배동의 한 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뻥 소리가 나서 딱 깨버리니까 뭐가 떨어지면서 먼지가 나면서 여기 허연 거 있죠, 허연 거. 그 옆에서 불이 났다 이거야. 화재가 일어난 건물입니다. 건물 입구에는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내부는 보시다시피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이 불로 1층에 있다가 비상구를 찾아 대피하려던 60대 시장 상인 신모 씨가 숨지고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시장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미로식 구조로 된 콘크리트 건물로 소방당국은 지상 1층의 점포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길은 시장 내 84개 점포 중 9곳을 태우고 1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내일 오전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서울 개포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는 밤사이 켜놓은 전기 히터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주민 2명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네, 이번에는 MBN 단독 보도 순서입니다. 숙명여고 교무부장 아버지가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했던 사건과 판박이 같은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학교입니다. 국립대학교 교수 어머니가 딸에게 논문이며 학점이며 특혜를 제공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경북대 간호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신모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논문 일부가 도용돼 학술지에 실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자는 같은 과 대학원생 전모 씨. 전씨 논문 6건을 조사해보니 공교롭게도 연구 책임자가 모두 같은 사람이었고 전 씨는 결국 책임자 최모 교수가 어머니임을 털어놨습니다. 학교 조사 결과 전 씨는 어머니 최 교수가 지도한 학생 논문 6편 중 3편의 단독 저자로 나머지 3편은 교신 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재정리 과정 중 몸이 불편한 자신을 대신해 컴퓨터 작업을 했고 영어 번안을 도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간호대학장까지 지낸 최 교수는 딸이 입학한 2016년부터 2년 가까이 전 씨와의 관계를 철저히 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딸 전 씨는 75% 출석률을 못 채우면 F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수업에서 A+와 A 학점을 받아갔고 최 교수가 담당 교수 허락 없이 기출문제를 복사해간 종합시험 필수 과목에선 응시자 중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한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파악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 규정 마련과 조사 점검이 경북대와 교육부 교원 소청 심사위는 최 교수를 해임 처분했지만 최 교수는 이에 불복해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왕의 열매라고 불리면서 건강식품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아로니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생김새가 블루베리와 비슷하죠. 주목받던 아로니아가 최근에 농민들 사이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렸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무슨 일인지 김영현 기자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가지만 앙상이 남은 나무마다 아로니아 열매가 바짝 말라 있습니다. 바닥은 온통 열매 천지입니다. 창고에는 수십 톤이 쌓여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싶지가 않습니다. 죽으라고 해도 우리 농부는 돈이 안 돼요. 인건비도 안 나오는 처지니까. 인근 농장은 아예 수확을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농장이 잡초로 덮여 있어 아로니아가 어디 있는지 구분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국내 최대 산지인 전북 정읍은 아로니아 농장 절반이 폐원을 신청했습니다. 아로니아는 보조금 등 정부 지원으로 2013년 100여 톤이었던 생산량이 4년 만에 8,700톤을 넘어섰습니다. 아로니아 분말 수입량도 3년 만에 260배나 늘어 공급 과잉을 부추겼습니다. 한때 1kg에 4만 원까지 치솟았던 가격은 1,000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정부에서 수매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 하루에 일당 10만 원씩이에요. 수확하면 우리가 손에 쥐는 돈이 없어요. 농민들은 정부의 관장으로 심은 아로니아가 애물단지가 된 만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아이들은 뛰놀고 엄마는 식사할 수 있는 곳, 키즈 카페라고 요즘 인기가 많은데요. 그런데 취재 결과 상당수가 화재 무방비 상태입니다. 편법으로 소방 점검도 안 받고 소화기도 없고 스프링클러도 무용지물이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 공간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 나오기 전에 꼼꼼하게 화재 대책 마련해야겠습니다. MBN 안전기획 여러분 동네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지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바로 옆 휴식 공간에선 보호자가 음식을 먹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키즈 카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놀이공간과 불을 사용하는 조리공간이 함께 있다 보니 화재 위험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도 화재에 대비하려고 지난해 말부터 키즈 카페에 소화기와 스프링클러 설치, 피난 안내도 부착 등을 의무화했습니다. 키즈 카페들을 돌며 소방시설이 잘 설치됐는지 확인해봤습니다.
텐트가 놓인 놀이방부터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들이 노는 곳, 그리고 휴식 공간까지 어디에도 소화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선 그나마 있는 소화기가 의자에 가려 손잡이만 보이고 별도 놀이방만 7개인 한 대형 키즈 카페는 입구에 놓인 소화기 한 대가 전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 무통한 있었는데 한번 부족하다 하면 갑자기 좀 불안해지는 사실이에요. 천장엔 조명과 CCTV만 있을 뿐 스프링클러는 없고 주변에 대형 설치물이 있어 물이 분사되는 것을 방해하는 곳도 있습니다. 나무들이 스프링클러 달리고 있어가지고 그때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안전규정을 버젓이 어길 수 있는 건 점검을 제대로 받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식점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돼 소방 점검을 받는 점을 노려 이보다 작은 면적을 신고해 점검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 키즈 카페에 대해서 소방 관련해서 점검 나가신 건 없는 거네요? 없습니다. 그게 사각지대에 있는 건데 지금. 최근 3년 새 8배 가까이 늘어난 키즈 카페 안전사고. 큰 참사로 이어지기 전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휴일인 오늘 쾌청한 가을 하늘 만끽하기 참 좋았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쌀쌀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바람이 강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한낮에도 18도에 머물며 오늘보다 6도가량 낮으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은 내일 오후부터 모레 아침까지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10에서 40mm, 영남 동해안에 5에서 10mm가 예상되고요.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 북부 산지에는 모레 새벽에 1cm 안팎의 눈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공기도 깨끗해서 활동하기 좋았습니다. 내일도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쌀쌀하겠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전주와 광주의 낮 기온 2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더 추워집니다. 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 9도, 수요일에는 8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제 모레 화요일에 있을 우리 축구대표팀의 평양 경기 중계 방송요. 못 보게 돼서 정말 아쉽습니다. 네, 북한 당국이 정치하고 스포츠를 분리하지 못하는 단견 같습니다. 이런 북한 당국을 뭐에 비유하면 좋을까요? 엿장수? 엿장수요? 왜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게 맞네요. 자, 여러분 멋진 한 주 보내시고요. 일요일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